네,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어, 네,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제가 태블릿 들고 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이 좋게도 제 손글씨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우스로 쓰는 손글씨를. 네, 죄송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컨디션 프로바빌리티랑 베이스 티어럼 관련된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두 번째 자료 강의 자료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 관련된 내용 있고, 그 이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 같은 거, 확률 분포, 뭐, 베르누이 분포라던가 이런 분포들부터 좀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부터 좀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같은 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음, 네. 컨디션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할 때 항상 단순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뭐예요?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뭐예요? 수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면은 이 PB가 그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이런 얘기들 다뤘습니다. 제 글씨보다 보정을 해줘가지고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얘기하다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다루게 되면은 몇 가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 저 이거 좀 가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곱셈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룰 오브 프로덕트가 있고, 멀티플리케이션 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곱셈 법칙이라고 부르고 룰 오브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곱의 법칙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뭐 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곱셈 법칙,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B가 주어졌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B에 대한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곱셈 법칙이 됩니다. 뭐 이거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떤 확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A가 먼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죠? A가 먼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먼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곱해져야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뭐 순서가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P, P, B, 기분 A 곱하기 C 닷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센터 닷이라는 뜻으로 C 닷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A 이런 식으로 써도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요. P, B 곱하기 P, A 기분 B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고 혹은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둘 다, A랑 B랑 둘 다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할 때,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대체 어디다 쓰냐? 우리가 요거를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로우 오브 토탈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전체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데 갖다가 씁니다. 우리가 요거를 얘기할 때 파티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파티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파티션이라는 게 대체 뭐냐? 파티션이.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이 B1이랑 B2랑 B3 파티션 S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B1, 2, 3가 S라고 하는 어떤 집합을 파티셔닝 한다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글로 정리 낫겠다. B1과 B2랑 B3랑 셋이 교집합을 N으로 쓸까요? 교집합을 계산했을 때 S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B1과 B2, B2랑 B3, 그러니까 BI랑 J라고 할까요? 좀 일반화를 위해서 I랑 J. 파티션에 해당하는, S의 파티션에 해당하는 B1, B2, B3 각각끼리는 그 교집합을 구했을 때 공집합, 즉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오메가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S랑 같은 거고요. 이게 사실은 S랑 같은 거고, 이 S라고 하는 그 공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B1, B2, B3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B1, B2, B3로 각각 나눠져 있는 공간들을 다 합치면은 S라는 공간이 되는 것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1이라고 하는 거 삼각형, B2라고 하는 거, B3라고 하는 거 둘 다 사다리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 당연한 거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S라고 하는 거에 그 뭐예요? A라고 하는 어떤 부분 집합이 S라고 하는 전체 공간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합니다. 그죠? A라고 하는 건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이 친구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예요. S라고 하는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A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로 쓰면은 아, A가 S에 존재한다. 혹은 요거 알죠? 삼지창. 아, 너무 보정을 잘해준다. 어, 이렇게 생긴 거. 요게 i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A가 S에, 정확히는 요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말고, 요거. 부분집합이라는 표시로. S에 속한다고 했을 때, S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랑 B1의 교집합, A랑 B2의 교집합, A랑 B3의 교집합, 이거를 각각 구한다고 했을 때, B1, B2, B3가 S를 파티셔닝하는 파티션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얘네들을 그냥 더해서 표기했을 때, 이 얘네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어, 그냥 더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했을 때 전체랑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전체랑 같은 값이 나온다. 전체랑 같은 값이 나온다. 왜? 얘네들 세 개끼리 서로 그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한다. 세 개를 각각 더한다. 그러면은 그 교집합이 없는 친구들끼리 파티션끼리 합집합이기 때문에 파티션끼리 합집합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좀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결국 다시 얘기해서 A 교집합 B1, A 교집합 B2, A 교집합 B3가 파티션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B1, B2, B3가 S라고 하는 공간을 파티션 했다는 거랑 동일하게 A 교집합 B1, A 교집합 B2, A 교집합 B3가 A라고 하는 공간 역시 또 파티션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각각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교집합 없고 합쳤을 때 A가 되는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친구 각각이 아, 이런 형태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를 파티션하는 요 세 가지로 표현이 될 거고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는 세 가지는 더하면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A에 대한 집합의 확률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파티션 세 개를 더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위에서 썼던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수식들을 각각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교집합이기 때문에 요 룰을 써서 두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 형태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1이라고 하는 파티션일 때 그 B1이라는 파티션이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게 나올 확률, B2라고 하는 파티션이 주어졌을 때 A라는 게 나올 확률,
비스라고 하는 파트션이 주어졌을 때 A가 나올 확률.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배우냐? 우리가 베이스 룰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이스 룰을 쓰기 위해서 요거를 배웁니다. 우리 보면은 A라고 하는 거의 확률 분포를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거의 확률 분포는 전혀 모르는데 B1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A, B2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A, B3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A를 알고 있으면은 이 파티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A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토탈 프로바빌리티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에 대한 분포,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 분포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베이스 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A라고 하는 친구나 이 친구 같은 거는 우리가 구해서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거나 가정하는 친구들인데 이 P, B는 뭐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Law of Total Probability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위에 있는 것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요 A가 아까 봤던 B1, B2, B3 같이 파티셔닝 하는 녀석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들, 조건에 해당하는 거랑 뒤에 붙는 녀석들이 여기도 보면 조건에 해당하는 거랑 뒤에 붙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이 뭐 1, 2, 3의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여기 A1, A2, A3가 각각 파티셔닝하는 녀석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P,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분자를 구할 수 있으면은 분모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Law of Total Probability라고 하는 이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P, B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떤 걔네들? A라고 하는 녀석이 B를 파티셔닝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B가 주어졌을 때 A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얻는 방법을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오는 확률 분포로 바꾼다거나 혹은 이 PB를 구한다거나 PA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다른 녀석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걸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건과 확률, 그러니까 A랑 B가 위치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데 갖다 쓰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수식을 전개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법칙들은 저기 베이지안 룰, 그러니까 베이스 법칙에서 베이스 티어럼에서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조건으로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 친구가 있는 거죠. 파티션 같은 경우에 요 파티션이어야지만 요 법칙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룰과 밑에 있는 법칙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수학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읽게 되면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X랑 Y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A랑 B의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이 파티션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런 게 성립하려고 한다면은 이 B1, B2, B3 이 뒤에 붙은 녀석들이 파티션이어야지만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논문에서 막 A랑 B에 각각 어떤 이벤트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A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있고 B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 녀석들이 파티션이어야지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세상은 수학 교과서처럼 이제 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럼 그런 조건부 확률의 관계들을 표현할 때 좀 유용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보다 더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트리 구조가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들인데 이 트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베이스 티어럼으로 좀그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임들 같은 거를 주로 트리로 표현하게 되는 건데 뭐 읽어보면은 왜 이거를 앞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트리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다섯 개의 오렌지가 있고 두 개의 블루, 그러니까 다섯 개의 오렌지 컬러의 공이 있고 두 개의 파란색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항아리라는 뜻이죠. 항아리 안에 다섯 개랑 두 개의 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을 하나 골라서 그안 보고서 하나 뽑은 다음에 만약에 오렌지를 뽑았으면은 파란색을 집어넣고 파란색을 뽑았으면은 오렌색을 집어넣는 서로 다른 색깔, 반대 색깔의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공을 뽑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공이 오렌지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까지는 그냥 어떤 고정되어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A라고 하는 사건도 그렇고 B라고 하는 사건, B라고 하는 파티션도 그렇고 다 고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져요? 확률 분포가 계속 바뀝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깔끔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트리 구조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그 브랜치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공 하나를 뽑는다는 행동이죠. 공 하나를 뽑는다는 행동을 기준으로 확률 분포를 나누면은 여기 점에서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브랜치가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1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을 때 그 오렌지 색깔 공이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5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아, 파란 색깔 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7분의 2가 나오고 이렇게 7분의 5랑 7분의 2의 둘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추출을 할 때 확률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 두 번째 추출을 할 때도 결국에는 공을 집어넣어 놓고서 우리가 다시 그냥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나오거나 주황색이 나오거나 오렌지색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더했을 때 1이 되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오렌지 볼을 뽑았다고 한다면은 오렌지 볼이 4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블루에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총 7개의 개수를 맞춰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의 공을 뽑으면은 반대 색깔의 공을 항아리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5에서 하나 뽑아서 4개가 됐으면은 여기에 2였던, 2개였던 파란 색깔 공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확률 분포는 7분의 4랑 7분의 3으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파란 색깔이 뽑힐 확률은 7분의 3이 되는 거고, 오렌지 색깔이 뽑힐 확률은 7분의 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파란 색깔 공이 맨 처음 드로우에서 첫 뽑을 때 뽑혔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오렌지 공이 하나 더 많아져서 6개가 되고 파란 색깔 공이 하나니까 이때는 오렌지 공을 뽑을 확률이 7분의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X랑 Y랑 G,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오렌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X랑 Y랑 G랑 이 동그라미, 요 네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은 트리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건을 표시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률 분포상 어떤 뒤에 있는 브랜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고 나서 이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없이 그냥 뭐야 얘 떨어져요. 고장이 났는데. 어? 뭐였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X라고 하는 친구는 뒤쪽에 어떤 브랜치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어떤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X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요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X 쪽으로 가서 A1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Y라고 하는 Y라고 하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Y라고 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B2로 가니까 A1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B2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그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를 통해서 A1으로 오고 A1을 통해서 B2로 오고 B2를 통해서 C1으로 가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선분 위에 선 위에 있는 거는 X, Y, Z는 다 확률값이에요. 확률값이기 때문에 C1이 되는 것들이 얘랑 얘, C랑 D가 있는데 C랑 D 중에 어떤 거냐? A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일어났고 B라고 하는 것도 일어난 상황에서 A1이랑 B2라고 하는 게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C1이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D가 되겠죠. C가 아니라.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여기 있는 노드는 뭘 의미하냐? 노드는 그냥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데 사건 자체 C1만 봤을 때, 그럼 1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여기에서 브랜치들을 쭉 봤을 때 여기 A1, 여기 B1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A1, A2는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이벤트가 쪼개졌지만 B1, B2를 보면은 A1으로부터 나타난 B1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고요. A1으로부터 나타난 B2라고 하는 사건도 있죠. 마찬가지로 C1, C2도 각각의 B1, B2로부터 서로 나올 수 있는 다른 아웃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그 항아리에서 공을 뽑았을 때 오렌지랑 파란색 나온 거, 그 B1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뽑았을 때 오렌지랑 파란색 나온 거, C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볼 뽑았을 때 오렌지랑 파란 색깔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C1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오렌지 색깔 공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페시픽한 요 특정 노드 여기 있는 이 지금 그 오렌지 색깔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이 노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C1만 보면 오렌지 색깔 공이 뽑힌 건데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노드는 뭐예요?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온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예쁘게 그리면 이런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C1은 단순히 그냥 A처럼 C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1과 B2를 거쳐서 그게 조건으로 존재하는 C1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리를 그리고 표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몬티올 문제를 풀면 되는데, 몬티올 문제도 이런 식으로 트리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몬티올 문제가 뭔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몬티올 문제는 우리가 뭐 퀴즈쇼?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이제 퀴즈쇼 같은 그런 건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몬티라고 하는 이 사회자가 그러니까 문 세 개를 놓고서 한쪽 문 뒤에는 막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두 개에는 저기 염소를 숨겨 놓습니다. 염소를 숨겨 놓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 이 참가자가 문을 하나 골라요. 문을 하나 고르는 행동을 한번 하고요. 문을 한번 고른 행동을 하고 나면은 이 몬티가 하나의 문을 열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하나 있고 적을까요? 자동차가 하나 있고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차가 하나 있고 차, 염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고를지 몰라요. 이 참가자가 뭘 고를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를 골랐다고 쳐봅시다. 요 차를 골랐어요. 나 여기 딱 하고 싶다. 차를 딱 골랐다고 칩시다. 차를 딱 골랐어요. 그러면은 사회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열어도 염소인 거죠. 반대로 내가 염소를 골랐어요. 염소 1번을 골랐다고 쳐볼게요. 염소 1번을 골랐을 때 사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 있는 것만 안 열면 되죠. 염소 있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를 골랐어요. 뭔가 하나 여기 있다 이렇게 딱 골랐는데 이거 딱 하나 고른 거를 보고서 몬티가 언제든지 염소 한 마리는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바꿔야 되냐, 선택을 바꾸지 않아야 되냐, 선택을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 값의 변화가 없냐.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답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걸 알아맞히는 게 요 몬티올 문제입니다. 어, 정답이 뭐예요? 정답 아시는 분? 바꿔야 한다. 네, 바꿔야 한다는 게 정답인데 이게 왜 정답인지를 그 이야기가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근데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아까 위에서 봤던 요 트리 구조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결정 트리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게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어떤 게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계산하는 데 갖다 쓰기에 좋습니다. 네. 뭔 문제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를 고르면은 몬티가 다른 두 개 중에 뭐 하나는 차가 있고 하나는 염소가 있다 아니면 둘 다 염소든 내가 맨 처음 고른 게 차여서 둘 다 염소가 있든지 간에 방문 하나를 열어서 염소 있는 걸 보여주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그 바꾸는 게 항상 더 좋다라고 하는 게 몬티올 문제의 핵심이에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맨 처음 고른 게 차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문이 하나 열렸다. 여기에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조건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 조건에 기반한 확률 분포는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몬티올 문제를 트리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probability를 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저거를 안 가져왔잖아요. 태블릿을 안 가져와서 미리 사람들이 그려온 거를 가져왔어요. 잠시만요. 저기 공유 좀 다시 할게요. 화면 공유 좀.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사실 이 확률 문제들은 항상 그런데 이 트리에다가 어떤 그 이벤트들을 넣을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몬티올 문제에 대한 트리를 찾아보면은 사람마다 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시작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어디에 카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한 군데 있겠죠. 1번, 2번, 3번에 있을 확률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 거를 그냥 뭐 어떤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항상 랜덤하게 고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을 열 수도 있고, 1번을 고를 수도 있고요. 2번을 고를 수도 있고, 3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차가 1번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행동이 차가 위치하는, 그러니까 차가 존재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 행동은, 참가자가 문을 고르는 행동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몬티가 문을 여는 거예요. 염소가 있는 문을 열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고른 게 가만히 있으면은 차인지 염소인지 뭐 바꿨을 때 차인지 염소인지 이거를 이벤트들을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내가 카 로케이션이 1번이었을 때 1번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몬티는 2분의 1, 2분의 1 확률로 2 또는 3을 열 거예요. 그죠? 2 또는 3을 열었기 때문에 어, 이 패스에 대한 확률 분포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18분의 1, 18분의 1로 각각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차일 확률이 되는 거죠. 이 18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18분의 1로 차고 18분의 1로 차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1번을 차 로케이션으로 정해져 있는데 2 또는 3을 골랐어요. 2 또는 3을 골랐다고 생각해봅시다. 둘 다 이벤트가 같으니까 2 또는 3을 골랐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2를 골랐으면은 몬티는 1번을 열 수는 없어요. 1번은 차의 위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3번을 100% 확률로 열어야 되고요. 내가 3번을 골랐다면은 몬티는 100% 확률로 2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1이죠.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 이 패스에 이 트리에서 그첫 번째 카 로케이션이 설정되고 1번의 카 로케이션이 설정되고 내가 2번을 고르고 3번을 여는 이 이벤트의 확률은 18분의 2가 될 거예요. 뭐 정확히 9분의 1로 쓸 수도 있겠지만 18이라고 하는 미수를 맞추기 위해서 18분의 2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골랐는데 2번을 열어주는 거 역시도 18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28분의 2라고 한 확률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염소가 되는 건데 바꾸면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번의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내가 1번을 고르고 1번일 때 2분의 1, 2분의 1 되고 하는 거를 2번에서도 3번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죠? 실제 차 로케이션이 2번일 때 내가 2번을 고르면 2분의 1, 2분의 1로 쪼개지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반대편 염소가 있는 걸 열어주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요거가 정확히 세 카피가 존재할 겁니다.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내가 3번 정답일 때 3번을 고르면은 2분의 1, 2분의 1로 쪼개지고 2번일 때 2번을 골라야지만 2분의 1, 2분의 1로 쪼개지고 나머지는 그냥 반대편을 열어주는 이런 방식의 100% 확률 분포로 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스테잉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이 확률 분포가 그대로 존재했을 때 자동차다. 그대로 존재했을 때 자동차다. 그대로 존재했을 때 저기 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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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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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다, 염소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염소가 일어나는 확률의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을 확률의 총합이 18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18분의 6이 돼서 전체 확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반면에 바꿔주게 되면은 당나귀래. 염소였을 때가 확률 분포, 확률 값이 그대로 자동차가 나올 확률 값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꾸면은 18분의 1의 확률로 염소가 나오고, 18분의 1 확률로 염소가 나오고, 18분의 2의 확률로 이제는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18분의 1 확률로 염소, 염소, 자동차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올 확률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18분의 12가 나오죠. 그죠? 18분의 12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확률 값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3분의 1의 확률로 어,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문이 열렸다는 거에 기반해서 확률 분포를 바꿔주게 되면은 선택을 바꿔주게 되면은 확률 값이 두 배가 된다라는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그런 패러독스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저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저 대학생 때 가장 먼저 했던 파이썬 프로그램 저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거 몬티올 문제 증명하는 거 직접 만들어서 해봐라 라는 거였는데 그런 거 해보면은 진짜 그래요. 3분의 2, 3분의 1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이 몬티가 바보가 아닌데 왜 저 문을 열어줬을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몬티가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딱 요런 거를 보면 편하죠. 내가 1이라는 거를 차가 1에 있는데 내가 2를 골랐을 때 얘는 100%로 3을 열어주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되게 줄여준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의 경우의 수를 확확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준 정보를 통해서 이 스위칭하는 게 다시 의사결정하는 게 확률값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조건부 확률로 막 수식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리를 만드는 게 어렵지 트리를 만들고 나면은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리라는 구조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디펜던스예요. 인디펜던스는 독립이라는 뜻이죠. 독립적이다. A랑 B라고 하는 사건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과 뗄 수가 없는데 어떤 사건이 존재할 때 그 사건에 기반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을 때 B라고 하는 조건, A라고 하는 조건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우리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독립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멀티플리케이션 룰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조건부 확률 곱하기 A 기분 B 곱하기 P B 이거였는데 우리가 얘네가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A랑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지금 A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독립이라면은 이 조건부 확률이랑 이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독립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랑 비교해 봐요. 그랬을 때 같으면은 A랑 B라고 하는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지금 조건부 확률을 곱해지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다이스를 던져요. 두 개의 다이스 주사위를 던지고 A라고 하는 사건이 첫 번째 주사위가 3일 확률, 3인 사건, 그리고 그 B가 두 개의 눈의 합을 구했을 때 6인 사건, 그리고 이거는 7인 사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 A라고 하는 게 확률을 구해봤을 때 독립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여기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룰 방식을 이용해서 직접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라고 하는 게 우리가 B랑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A라고 하는 게 아이고 A라고 하는 게 B랑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이거 교집합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독립이라면 요게 성립해야 돼요. PA랑 P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해 봤을 때, 어, 이 PA랑 PB를 각각 구해서 곱한 거랑 같으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죠. PA랑 P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오고 더했을 때 3이 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던진 주사위도 3이 나오는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6개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가 6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수가 6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 36개 중에 한 가지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아이고, 이 PAB가 됩니다. 그죠? 주사위 3을 던졌을 때 첫 번째가 3일 때 더했을 때 3이 되려면은 두 번째 수도 3이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총 36개 경우의 수 중에 딱 하나. 그래서 36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PA는 뭐예요? PA는 단순하게 그 A 첫 번째 눈이 3일 확률, 그러니까 6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PA는 당연히 6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PB는 뭐냐? PB는 B라고 하는 거는 두 눈을 더했을 때 6인 사건의 확률이거든요. 두 눈을 더했을 때 6인 사건들 먼저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되는데 뭐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당연히. 1, 5, 2, 4, 3, 3, 그리고 나머지 4, 2랑 5, 1 하는 거, 반대로 뒤집는 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총 36개 중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36분의 1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둘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A랑 B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B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히 틀렸고 C 혼자거나 C랑 B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C를 계산해 보면은 독립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C만 독립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계산해가지고 직접 해보면은 독립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 끝내야 돼가지고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베이시안 티오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성 같은 거를 뭐 하는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베이스 티오럼은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식을 다룰 때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A가 B라고 하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 이런 거 계산할 때 이 PA 기분 B는 구하기 어려운데 PB 기분 A 같은 거는 구하기 쉬울 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PA 기분 B를 수직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베이스 룰의 어떤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인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어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사용하면은 요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분자에 있는 요 A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A가 A1이 있을 수도 있고
뭐 A2가 있을 수도 있고 A3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파티션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A1 기분 B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분자는 그대로 있고요. 분모를 분모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PB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로 오브 토탈 프로바빌리티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PB 기분 A1 PA1 플러스 PB 기분 A2 PA2 마지막으로 PB 기분 A3 PA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는 이거를 PB라고 쓸 수 있겠죠. PB를. 이런 식으로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PB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PB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할 수가, 이 분모를 구할 수가 있고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자를 구하게 되면은 어떤 B라고 하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A1이 나올 확률, A2가 나올 확률, A3가 나올 확률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A1, A2, A3를 이런 식으로 파티션으로 알고 있으면은 요 PA에 들어갈 녀석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얘랑 얘만 알고 있으면은 요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PB를 그냥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PB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랑 얘 분자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의 조건과 A랑 B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요 베이스 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대체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멀티플리케이션 그 룰에 의해서 이거 그냥 A랑 B의 교집합 되는 거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면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되는 이거 전 시간에 배웠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려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어, 친구가 될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요거가 설명 적을까요? 쉽게 설명하면은 분자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분자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멀티플리케이션 룰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P, B로 나누면 조건부 확률 A, B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가 쉬운 설명이에요. 그럼 좀 어려운 설명은 뭐냐? 어려운 설명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A1, A2, A3랑 A라고 하는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많은 확률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은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의 트라이얼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벤트들이 파티션이에요,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는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는
1이 나오는 거, 2가 나오는 거, 3이 나오는 거, 4가 나오는 거, 5가 나오는 거, 6이 나오는 거 이렇게 6가지로 파티셔닝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한다, 트라이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파티셔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건들의 확률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 PA, PA1, PA2, PA3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고요. 그 A1, A2, A3를 알고 있으면은 조건부 확률도 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건부 확률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A1, A2, A3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A1, A2, A3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파티션인 것도 이미 다시 얘기할게요. A1, A2, A3에 대한 확률이랑 A1, A2, A3가 파티션 되어 있다는 건 이미 문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미 주어지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조건부 확률만 알고 있으면은 이 A랑 B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파워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시 A1, A2, A3가 파티션 될 때 저렇게 조건부 확률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A1, A2, A3 저거 파티션 된다는 게 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각각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차피 서로 교집합 없는 이벤트들이에요. 네, 어차피 교집합 없는 이벤트들이고 확률 값을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조건 확률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냥 A랑 B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이스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기 어떤 예시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래서 어디다 쓰냐? 그냥 조건 확률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좋은데 그거 어디다 쓰냐? 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확률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석해서 쓰는데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블 스코어이라는 문제 여기 MIT에서 나온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MIT에 있는 어떤 문제인데 여기에 원래 뭐 100만 마리의 저기 다람쥐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마리 정도가 진짜 사악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블 스코어 알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면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블 스코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타나면은 99%의 정확도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못된 거는 99%라는 거는 반드시 1%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저기 착한 다람쥐한테도 알람을 주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랬을 때 우리가, 아, 저기,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알람이 울렸을 때 지금 돌아다니는 저 다람쥐가 나쁜 녀석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역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블 스코럴이면은 알람이 99%로 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블 스코럴 정확히 이제 이 친구가 알람을 끄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이블 스코럴일 때 알람이 99% 울린다라는 거는 이블 스코럴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은 요게 요게 99%니까 0.99가 되는 거죠. 그리고 P 알람 이거 낫이라는 뜻으로 그냥 요거 물결할게요. 그럼 0.01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뭐예요? 알람이 울렸을 때 실제로 나쁜 다람쥐였을 확률이에요.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이스 룰을 쓰면 되겠죠. 베이스 룰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블 알람 이렇게 해가지고 A랑 B 위치 생각해서 보면은 이게 이블이고 이게 알람이니까 알람이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알람이 있을 확률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조건부 확률. 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 조건부 확률을 알고 있고 이블이랑 이블하지 않은 착한 친구랑 나쁜 친구에 대한 확률 값들을 알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P 이블이랑 P 낫 이블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불 한 개 100만 마리 중에 100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100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낫 이불이 나머지겠죠? 100만 마이너스 100 하고 이거를 100만으로 나누면 되겠죠? 100만이 아닌가? 100만이 아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P 이불, P 낫 이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거를 풀 건데 요거를 하려면은 분자에 P 알람 기분 P 이불 하고 P 이불을 곱하고요. 그리고 분 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랑 더하기 여기에 낫이불 이렇게 돼 있는 요게 계산되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베이스룰을 푸는, 그러니까 베이스를 이용하는 답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문제 조건상 주어진 건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친구들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알람이 주어졌을 때 이불한 그 다람쥐였을 경우를 계산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서 넣으면은 알람이 주어졌을 때 이불한 개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는 이블이 나디블이 아니라 나이스라고 적어놨네요. 나이스의 확률 이런 식으로 나이스 좋은 표현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알람이 울렸을 때 이불할 확률은 0.01, 그러니까 1% 정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 그러니까 저기 그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이런 거 계산하는 컴퓨터 매트릭스 이용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이 랜덤 테스트가 오를 확률, 정확도를 계산하면 99%로 그냥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가 이, 파지티브 테스트가 코렉트인, 그러니까 트루 파지티브인 확률을 계산하면은 0.01. 이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알람이 울렸을 때 이불일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누가 쓰겠어요? 안 쓰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99%의 정확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개체가 존재하는 숫자 때문에 알람이 울렸을 때 얼마나 이 이불한 개체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갖다 버리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다이스 게임도 있고 한데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어, 잠깐만 그 다음 주차에 할 거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긴 한데 잠깐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익스펙테이션이랑 그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보면은 디스크릿한 거랑 컨티뉴어스한 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실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랑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배우면은 확률에 대한 기초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이스를 했고, 그러니까 디스크릿한 분포가 뭐가 있고, 컨티뉴어스한 분포가 뭐가 있는지 보면은 확률에 대한 기초는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넘어가서 테스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랜덤 베리어블들은 우리가 어떤 그 확률을 결정하게 만드는 베리어블들을 랜덤 베리어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전체 사건이 존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할 수 있는 전체 공간에서 사건의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X라고 표현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의미하는 랜덤 베리어블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에서 x가 a라고 하는 거의 확률 값은 이벤트가 a가 나오는 확률 값 이런 식으로 매핑되도록 x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코딩으로 따지면은 변수명 달아가지고 그 사건을 변수명에다가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연속적인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랜덤 변수 같은 거를 설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녀석이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경우들. 뭐 예를 들면은 어 누구한테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까 이런 것들은 숫자니까 우리가 이런 A라고 하는 이벤트에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발로 맞을까, 손으로 맞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카테고리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랜덤 베리어블에 매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로 어사인이 되는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 X를 이용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디스크릿하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디스크릿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X가 정수인 경우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0,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probability dense 펑션이 아니라 PDF가 아니라 probability mass 펑션 그러니까 확률 매스 펑션 이거 뭐라 부르지 한국어로 아시는 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밀도는 PDF고 프로덕트 덴시티 펑션이요. 근데 저도 PDF밖에 기억이 안 남아서 PMF가 한국어로 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PMF는 디스크릿 베리어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PDF는 저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같은 경우에는 저기 X가 어떤 것까지의 확률 분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X가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데 X는 1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익적으로 썼을 때. 근데 어, 뭐 X가 2, X는 2 이렇게 하면은 주사위 눈이 2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CDF 같은 경우에는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대문자 F 같은 거 언제 써요? 뭐 미분하면은 소문자 F로 쓰고 이제 적분하면은 대문자 F 쓰고 이런 것처럼 우리 여기서도 그냥 probability mass 펑션은 그냥 소문자 쓰는데 이런 cumulative 펑션은 대문자 쓰거든요. 이거 보면 뭔가 감이 와야겠지만 이거는 누적 확률 분포예요. 누적 확률 분포. 그래서 x가 3인 경우에는 주사위 눈이 3인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x가 3 이하인 경우, 즉 1과 2에 대한 확률 분포도 포함해서 전부 다 더해진 그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를 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MF 같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면 다이스를 돌려서 우리가 사면 다이스에 나온 눈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는다라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이 expectation이랑 discrete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주사위가 4면 다 있으면은 각각 1, 2, 3, 4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4분의 1씩 들어갈 거예요. 여기 PMF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A가 4인 경우가 각각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CDF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 3이 나왔을 때, 4가 나왔을 때 이거 랜덤 베리어블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벤트가 일어난 때까지의 큐뮬레이티브 값을 계산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 눈이 1인데 확률값이 4분의 1이면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도 4분의 1이 되고 추산전이 2가 되면은 1과 2를 포함해가지고 총 분포가 4분의 2가 되는 거고 3이면은 4분의 3, 4면은 4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아,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설명할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expectation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확률이 있으면은 그 확률에 따른 연결되어 있는 밸류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눈에 따라가지고 서로 다른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확률이나 확률 값이 다른 결과물이 다른 경우들은 되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포커를 했는데 내 손에 원 페어가 들어올 확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기면은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것들 확률을 계산하고 확률을 통해서 그런 이벤트의 아웃컴을 곱해서 저기 리워드를 곱해서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다 그 이벤트가 얼마나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확률값이 엄청 낮은데 가치도 없으면은 그거를 굳이 노릴 필요는 없잖아요. 확률값이 낮더라도 가치가 높으면은 그런 걸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 복권 같은 거 보면은 가치는 높은데 그 당첨되면 가치는 높은데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제 복권 보고 수학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 사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당첨 안 된 사람의 변명이고 저는 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expectation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expectation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거고, 어, 2시간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설날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